87분. 단 87분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2025년 11월 에이펙 정상회담 마지막 날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던 그날, 단 하나의 회담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87분간 진행된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트럼프가 올린 단 한 줄의 게시글이 모든 걸 바꿔버렸죠. 저는 하버드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이 경고하고 있었죠. 이건 통제불능 상황이다. 백악관이 자료를 숨긴다는 건 단 2가지 이유뿐입니다. 실수이거나 재앙이거나. 그날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반대편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술 강국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이 통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통제권을 잃어버린 나라였죠. 오늘 제가 밝힐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실수가 아닙니다. 역사가 방향을 바꾼 87분의 진실입니다. 저는 그날 생방송 중에 87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스튜디오 모니터 앞에서 전 세계가 트럼프의 승리를 외치는 동안 저만 침묵했죠. 이유요? 백악관 기자단이 받은 보도자료 묶음 속에 단 하나의 회담 기록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의 87분 회담이었죠. 저는 30년간 펜타곤과 백악관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자료를 숨길 땐 단 2가지 이유뿐이죠. 실수이거나 재앙이거나. 그날은 후자였습니다. 2025년 11월 에이펙 정상회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트럼프를 조명하고 있었죠. CNN은 트럼프의 완벽한 아시아 외교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협상의 달인이라 평가했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표로 생방송 해설을 맡았고 준비된 멘트도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회담은 동아시아 안보 재편의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니터 속 백악관 브리핑룸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기자들이 자료를 받고 있었죠.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자료 2시간 분량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안보회의 자료 45분 분량이었죠.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87분간 진행된 회담 기록이 3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프로듀서에게 신호를 보냈죠.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생방송이었지만 저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이 경고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고. 백악관이 자료를 숨긴다는 건 통제 불능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회담 종료 후 3시간이 지난 밤 11시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이 올라왔죠.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필리 조선소가 부활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고요? 필리 조선소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전 세계에서 5개 국가만 보유한 최고 기밀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뿐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소셜미디어로 발표했다는 겁니까? 보도자료도 없이, 브리핑도 없이 단 한 줄의 게시글로요? 저는 즉시 연구실로 달려갔습니다. 필리 조선소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15분 만에 확인했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외곽에 위치한 낡은 조선소였습니다. 2015년 파산 이후 폐쇄 상태였죠. 그런데 2023년 한국조선기업 컨소시엄이 지분 80%를 인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트럼프가 부활시킨 건 미국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거점이었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게 핵추진 기술 개발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하버드 연구실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승리했다고 믿었겠죠. 미국 조선소 부활, 동맹 강화, 일자리 창출까지 다 이룬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세계 질서의 균열을 봤습니다.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핵기술 통제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것도 우리 손으로요. 모니터 속 트럼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무도 보지 못한 패배의 서막을요. 트럼프가 그날 서명한 건 단순한 기술 이전 승인서가 아니라 자신이 설계했다고 믿은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아침 백악관 내부 브리핑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 그 문서를 읽는 순간 트럼프의 계산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가하되 핵심인 핵연료 공급망은 완전히 미국이 장악한다는 구조였죠. 표면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와 기술 협력 심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영구적인 핵연료 종속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브리핑 자료 13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으나 추진체에 필요한 20% 농축 우라늄은 전량 미국에서 공급하며 공급 중단 권한은 미국 에너지부가 보유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누군가에게 최신형 전기차를 선물하면서 충전기 콘센트는 자기 집에만 있다고 선언한 격이었죠. 기술은 한국 것이지만 에너지 생명줄은 미국이 쥐고 있으니 결국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 전략을 에너지 레버리지 독트린이라고 불렀는데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야심찬 설계였죠. 그런데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완전히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독자적 체계를 완성한 상태였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하버드 연구실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독자 설계 원자로인 APR 1400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형 모듈 원전 개발도 이미 최종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는 프랑스와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단독 수주에 성공했으며 시공 일정을 약속된 기한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완공해낸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건 한국이 부족한 건 오직 우라늄 농축 기술뿐이었고 나머지 모든 설계, 건설, 운영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자동차를 팔면서 휘발 유통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셈인데 정작 한국은 이미 자동차 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필리 조선소 관련 자료도 더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조선업의 부활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한 그 조선소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싶었죠. 위성사진과 고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리 조선소에 배치된 핵심 엔지니어 237명 중 211명이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었고 설계 도면 작성부터 용접 기술 지도까지 모든 핵심 공정이 한국 기술진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줬다고 환호했지만 실제로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전수하는 주체는 전부 한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통제를 설계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적 독립을 공식 승인해준 셈이었습니다. 핵연료 공급망으로 한국을 묶어두겠다는 계산은 한국이 이미 그 연료만 빼고는 모든 걸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틀렸고 그가 통제하려던 바로 그 순간 실제로는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트럼프의 승인이 발표되고 불과 2주일 만에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방식이었죠. 대대적인 기자회견도 없었고 화려한 선포식도 없었으며 심지어 언론 보도 자료조차 최소한으로만 배포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단지 경주 인근 산업단지에 차세대 조선기술연구시설을 착공한다는 짧은 공지만 냈을 뿐이었고 미국 기자단에게는 그저 민수용 원자력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그 현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경주 조선소 건설 현장에는 한국 해군 핵추진체 연구진이 대거 투입되고 있었고 건설 속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착공 사흘 만에 기초 공사가 완료되었고 일주일 만에 주요 골조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2주일이 지나자 이미 내부 설비 설치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이 떨렸는데 미국이라면 최소 6개월은 걸렸을 공정을 한국은 한 달 안에 끝낼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선언보다 강했고 그들의 속도는 경고보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 산업의 실체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산업 통계가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 지배력이었죠.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대형 LNG 운반선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선박들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멤브레인 탱크 기술, 북극 해빙을 뚫고 나아가는 쇠빙 LNG선 기술, 심지어 해상 부유식 천연가스 액화 플랜트까지 모두 한국 조선소에서만 건조 가능한 초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표준 원자로 설계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개량형 원자로를 완성했고, 이미 그 기술로 아랍에미리트에서 400만 킬로와트급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가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완전히 재창조해낸 겁니다. 미국이 만든 설계도를 그대로 복제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다시 설계한 거였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2025년 말 미국 원자력 에너지 대부흥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할 주체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미국 내 신규 원전 7개 건설 프로젝트 중 5곳의 설계와 시공을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수주했고 나머지 2곳도 한국 기술진의 자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지만 실제로 그 위대함을 건설하고 있는 손은 모두 한국 엔지니어들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지아주 신규 원전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했는데 현장 사무실에는 한글로 작성된 설계 도면들이 즐비했고 안전모를 쓴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용접 기법과 품질 관리 방법을 직접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노동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3일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내고 실수라곤 절대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의 부활이라고 선전된 프로젝트의 실체는 한국 기술력에 대한 완전한 의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는데 워싱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농축 기술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 협력 없이는 미국의 원전 확대 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설계한 통제는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한국에 대한 기술적 의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통제라는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기술로 미국을 넘어선 첫 동맹국이 되었고 이제 그들을 동맹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변수였고 그 변수는 세계 질서를 다시 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혼란이 시작된 건 2026년 2월 초였습니다. 한국 경주 조선소의 내부 설계도 일부가 미 국방부 정보 분석팀에 입수되었는데 그 도면을 본 펜타곤 분석관들이 긴급 보고서를 올리면서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도면 속에 그려진 원자로 추진체 모델이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기술 사양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미국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입수하자마자 하버드 연구실로 달려가 도면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분석하면 할수록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추진체는 미국의 S6급 원자로보다 출력 효율이 35% 높았고 냉각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순환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핵심 부품의 70% 이상이 한국 내에서 독자 생산 가능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기술을 배워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술 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한 거라고요. 펜타곤은 즉시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고 저도 자문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는 냉랭했고 국방장관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참모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해군 제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승인한 건 기술 협력이었지 독자 개발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즉각 한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승인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장관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승인 서명을 했고 그건 국제협약상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의실 안의 정적 속에서 미국 안보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70년간 미국이 지켜온 핵기술 통제망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겁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로사톰이 한국 원전 기술 협력 사업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고 중국 또한 한국과의 차세대 원자로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흡수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흡수당한 건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고 중국과는 민수용 소형 원자로 기술 협력만 제한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면 정작 가장 핵심적인 군사용 핵 추진 기술은 철저히 독자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에 이미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3월 중순 하버드 내부 안보 자문 보고서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었는데 그 보고서에는 트럼프의 핵기술 승인이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스스로 포기한 중대한 실책이라는 평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트럼프의 무책임한 핵기술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뉴욕타임스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넘긴 미국의 안보라는 사설을 실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펜타곤 내부 트럼프 결정에 강한 불만이라는 기사를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보도 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만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사흘 후 하버드 공개 방송에 출연했고 진행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세계 질서의 설계도를 스스로 찢어버렸습니다. 통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은 미국이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허가만 받았을 뿐이고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고 백악관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세계의 중심을 스스로 넘겨줬고 통제라는 단어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계가 트럼프의 결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서울 국방부가 기자들 앞에서 조용히 한 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제목은 차세대 해군 추진체 기술 개발 계획 확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국방 연구 예산을 늘리겠다는 평범한 발표처럼 보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언론들도 이 소식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도자료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는데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술을 공개한 겁니다. 차세대 해군 추진체라는 표현은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 독자 개발을 공식화한다는 선언이었고 이건 미국의 허가를 넘어서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위성 분석 시스템에 접속해서 경주 조선소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
경주조선소 전체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동시에 현장으로 투입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군대가 작전을 개시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직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헬멧을 쓴 엔지니어들이 일렬로 정렬해서 입장하는 모습, 대형 크레인들이 동시에 가동되는 장면, 자재 운반 트럭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풍경이 마치 한편의 교향곡처럼 정교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속도였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예측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완료 시점은 2030년이었는데 현장 분석 결과 한국은 2028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예상보다 4배나 빠른 속도였고 이건 단순히 빨리 짓는 게 아니라 모든 기술과 자재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펜타곤 분석관 한 명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다급하게 물었던 게 기억납니다. 헌터 교수,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분석팀 전체가 계산을 다시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트럼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단지 허가 서명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한반도 군사적 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외교부는 동북아 핵무장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 상원군사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의 치명적 오판을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 성명도 없었고 해명 기자회견도 없었으며 외교 채널을 통한 설득도 없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과 협약을 준수하며 정당한 국방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 그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그들을 비난했지만 한국은 말 대신 기술로 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5월 초 하버드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통제를 벗어난 게 아니라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한 거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야.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최신 위성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동해 연안에 새로운 해양 시험장이 건설되고 있었고 미 국방부 분석팀은 그곳이 핵추진 실험장일 가능성을 92%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이었다. 한국의 새벽 불빛은 단순한 야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의지였고 그들의 침묵은 강철보다 단단했으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의 어둠 속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고요. 국제사회의 압박이 본격화된 건 2026년 6월부터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핵추진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요청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한국의 경주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제안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절차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질투였고 동시에 공포였습니다. 70년간 5개 국가만 독점해온 핵추진 기술 영역에 새로운 국가가 진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 질서를 지켜온 강대국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 방식은 모든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모든 절차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경주조선소 건설 과정을 정기적으로 국제사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완벽한 투명성 전략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한 가지를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 핵심 기술의 세부 사양과 설계 도면은 국가 안보 기밀로 분류하여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그 전략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공개와 비밀의 경계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국제 규범은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자신들의 핵심 자산은 완벽하게 보호하는 균형감을 보여줬던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7월 초 한국을 방문했고 저도 미국 측 자문 자격으로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찰단은 경주시설을 돌아보며 모든 안전 기준이 완벽하게 충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핵물질 관리 체계 또한 국제협약을 철저히 따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찰단장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시설 중에서 가장 투명하고 체계적입니다. 트집 잡을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 7월 15일 새벽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의 첫 핵추진 잠수함 시험 운항이 실시되었습니다. 미국 해군 정찰 위성이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었고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그 영상을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수면 아래로 자망하는 순간 상황실 안의 모든 분석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났을 때 한 분석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추적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나 반응도 없고 열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해군 제독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핵추진 잠수함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잠수함들보다 소음 발생률이 10분의 1 수준이었고 열방 출량도 극도로 낮아서 위성 추적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해양 전략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힘, 탐지되지 않는 존재, 그것이야말로 진짜 전략 무기의 본질이었고 한국은 그걸 완성해낸 겁니다. 시험 운항 이틀 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CNN은 한국 세계 5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등극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BBC는 동아시아 해양 균형의 근본적 변화라고 분석했으며 로이터는 한국 기술력 기존 강대국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고 일본은 자위대 해상 초계기를 통해 상공에 급파했으며 미국 의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경계했고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한국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7월 말 하버드가 주최한 국제안보 포럼에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는 통제라는 단어를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그 단어를 사라지게 만든 첫 국가입니다. 그들은 기술로 답했고 말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그들을 견제했지만 결국 따라 배워야 할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또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사가 방향을 바꾸는 소리였고 질서가 재편되는 소리였으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동해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의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다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된 건 2026년 8월 5일이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응 방안이었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경고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뉴욕 유엔 본부 방청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회의장 안 분위기는 냉랭했고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대에 올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핵추진 기술 개발은 동북아시아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중국 대표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기술 고도화는 지역 전체의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대표 역시 같은 논조로 경고했습니다. 핵추진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그들의 발언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위협이라고 불렀지만 그 단어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은 질투와 공포였으며 자신들만이 독점해온 기술 영역에 새로운 국가가 진입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 대통령이 특별 생중계 연설을 하겠다는 긴급 통보가 전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유엔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에 서울 청와대 집무실이 비춰졌고 한국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앉아 차분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제사회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 한치의 공격적 의도도 없으며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은 오직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치 않으며 우리의 주권은 어떤 강대국의 승인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회의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이 가진 무게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는데 그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70년간 유지되어 온 강대국 중심 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젝트 오로라를 공개합니다. 이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과 해군용 핵추진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에너지 안보 체계이며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국방 자주를 동시에 달성할 것입니다. 스크린에 프로젝트 오로라의 개요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는 미국 기준보다 출력 효율이 40% 높았고 안전성은 2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건설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된 추진 시스템은 기존 어떤 국가의 기술보다 소음이 적었고 탐지율은 1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유지 보수 주기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순간이었고 기존 강대국들의 기술적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급히 본국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중국 대표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대표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한국의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했고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과 소형 모듈 원자로 공동 개발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일본 언론들조차 한국 기술 패권의 새로운 축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경계는 존중으로 바뀌었고 위협은 기회로 재해석되었으며 비난은 찬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9월 초 하버드 연구실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강대국의 논리를 연구해왔고 힘이란 군사력과 경제력의 합이라고 배워왔으며 세계 질서는 소수의 핵 보유국들이 만들어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힘으로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존경받는 나라였고 진짜 패권은 지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혁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진짜 강대국이 무엇인지 봤다. 백악관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건 2026년 10월부터였습니다. 국가안보실이 비공개 내부 회의를 소집했고 저도 안보 자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회의실 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통제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50년 만에 미국이 처음으로 어떤 국가를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선언이었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가 끝나고 백악관 복도를 걸으며 깊은 감회에 젖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우월성을 내려놓는 순간을 목격한다는 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미국 원전 대확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신규 원전 13개 건설 계획 중 9곳의 설계와 시공을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수주했고 나머지 4곳도 한국 기술진의 자문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원전 산업의 70% 이상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저는 텍사스 신규 원전 건설 현장을 다시 방문했는데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벽면에는 한국어로 된 안전수칙이 붙어 있었고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면 품질 관리 기준표에는 한국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미국인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고 결국 워싱턴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7년 1월 한국 정부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경주 해결료 연구센터에 상업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 하에 운영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5번째 합법적 농축 기술 보유국으로 공식 등록되는 순간이었고 이건 에너지 주권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트럼프가 2025년에 열어준 문은 이제 미국조차 닫을 수 없게 되었고 한국은 그 문을 통과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 겁니다. 동아시아의 균형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는 구도 속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 기술, 공급자이자 전략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심지어 일본조차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조용히 한국의 기술 협력 의향을 타진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도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펜타곤 분석관 한 명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헌터 교수, 이제는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그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계는 변했고 우리가 알던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힘이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2027년 3월, 저는 하버드에서 마지막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제목은 패권의 재정의 지배에서 존경으로였고 1,500명이 넘는 청중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30년간의 연구 경력을 돌아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패권을 지배라고 배웠습니다. 군사력으로 억누르고 경제력으로 통제하며 기술력으로 종속시키는 것이 강대국의 본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진짜 패권은 존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누구도 위협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들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배하지 않았지만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패권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사의 축이 조용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